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중국의 최고위 정보요원이 목숨을 걸고 밝힌 엄청난 파일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조차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라며 경악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정보요원은 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한국을 보고 놀란 정보요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입니다. 물론 이건 제 본명이 아닙니다. 47세, 중국 군사정보국에서 20년간 근무한 분석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을 위해서입니다. 이 정보가 제 조국 중국과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베이징 군사정보국 건물은 겉으로 보면 평범한 정부 청사처럼 보입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외벽과 붉은 국기만이 이곳이 특별한 곳임을 알려주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매일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특히 한국 군사력 분석을 전담했습니다. 처음 이 업무를 맡았을 때는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꼭두각시로 여겼어요.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전쟁도 못할 국가로 생각했죠. 그러나 5년 전 한국군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표면적인 데이터와 실제 훈련 결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패턴이 계속 반복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 분석관, 이번 주 보고서는 어떻게 됐나? 어느 날 아침, 리 국장이 제 사무실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국장님, 한국군 분석 결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표면적 수치보다 실전 능력이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중심 전장 관리 시스템에서요. 리 국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분석관, 자네는 너무 꼼꼼해. 그게 자네의 장점이자 단점이야. 이런 정보는 묻어두게. 상부에서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결론만 원한다네. 한국은 그저 미국의 위성국가일 뿐이라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간 객관적 진실만을 추구해왔던 제게 상관의 이런 지시는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정보국 내부의 복도를 걸으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내가 지금까지 작성한 보고서들은 얼마나 왜곡되었을까? 우리 국가는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에 기반해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객관적 진실과 애국심 사이에서, 가족의 안전과 양심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죠. 내가 지금 이 정보를 묻어두면 우리 조국은 미래에 큰 오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보를 공개하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아침이 밝아올 때 결심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군사력에 관한 모든 기밀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들을요. 이것이 제 마지막 임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 자료를 모았습니다. 군사정보국 분석실은 항상 적막했습니다. 키보드 소리와 낮은 토론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죠. 저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8시부터 밤늦게까지 한국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장 분석관, 한국군 분석 보고서 마감이 내일이네. 어느 날 아침, 리 국장의 메시지가 오자마자 긴장했습니다. 지난 5년간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군에 대한 공식 평가를 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목에 걸린 청색 출입증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의 스펙과 실전 데이터가 가득했죠. 그리고 외부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훈련 영상과 성능 테스트 결과도 있었습니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한국군은 분명 중간급 전력이었습니다. 전차 수량, 항공기 대수, 함정 톤수. 모든 수치는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평범했어요. 그러나 대만해협 연합훈련 시뮬레이션을 분석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제 훈련에서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이 우리 예측치보다 30에서 40% 높게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훈련 데이터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작은 메모지에 이상한 점들을 계속 기록해 나갔죠. 순 분석관, 이 데이터 좀 봐주겠나? 뭔가 이상해. 자리에서 일어나 옆자리 동료에게 다가가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순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처음에 비웃었습니다. 장 분석관, 피곤하신가 보네요. 한국 무기는 우리 것보다 열등하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K2 전차는 우리의 99A보다 약하고 FA50은 우리 J10과 비교도 안 돼요. 그러나 5년간의 실전 데이터를 보여주자 순도 침묵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어요. 한국의 FA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F16과 맞먹는 성능을 보였고 K9 자주포는 사격 정확도와 기동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화된 전장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통합 전투력이 기대 이상으로 높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닌 것 같아. 표면적인 숫자보다 실제 성능이 훨씬 뛰어나. 마치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것 같아. 수는 자리로 돌아가 자기 컴퓨터로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장 분석관,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특히 비대칭 전력과 네트워크 전투 능력이 뛰어나요. 이건 우리 정보국의 전통적 평가와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저는 돌아가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를 넘어 한국군의 실제 전투력을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죠. 우리는 숫자만 봤지 그 뒤에 숨은 철학을 보지 못했다. 한국은 표면적인 수치보다 실제 전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들은 적은 수의 무기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었어요. 특히 네트워크 중심 전쟁, 정보 우위, 그리고 고도의 훈련을 통해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군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미래의 충돌에서 큰 오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석실의 컴퓨터 화면을 밤늦게까지 들여다보며 저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군은 무기의 양보다 질과 운용 방식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커피잔을 손에 든 채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러시아나 미국의 전차보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네트워크화된 전장 관리 시스템과 고도로 훈련된 승무원들로 인해 놀라운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한국군의 분산 네트워크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앙집 중식 지휘체계가 아닌 각 전투 단위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의 하향식 명령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제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젊은 제자인 왕소령에게 비밀리에 시뮬레이션을 요청했습니다. 왕소령은 군사정보국 내에서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죠. 왕소령, 한국식 운용법과 우리 방식을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결과만 알려주면 됩니다. 이건 비공식적인 요청이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왕소령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질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사정보국에서는 궁금증보다 복종이 더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정확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왕소령은 창백한 얼굴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암호화된 USB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어요. 문을 닫고 컴퓨터 파일 하나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일한 장비를 사용했을 때 한국식 운용법이 우리 방식보다 30% 이상 효율적입니다. 특히 네트워크 중심 전투에서는 그 차이가 45%까지 벌어집니다. 이건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왕소령의 얼굴에서 충격과 혼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애국심이 강한 젊은이였고 중국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죠. 이 결과는 확실한가? 네, 3번 반복 검증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5% 이내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하면서 저는 한국군의 독특한 전투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들의 환경과 조건에 맞는 독자적인 전투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와 데이터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좁은 국토, 적은 인구, 제한된 자원. 이러한 제약 속에서 한국은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무기 체계는 화력과 기동성의 완벽한 균형을 갖추고 있었고 훈련 시스템은 개인의 창의성과 팀워크를 동시에 강조했어요. 마치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최적화한 듯 했습니다. 왕소령, 이 결과는 우리 둘만 알고 있도록 합시다. 나중에 공식 보고서에 반영할 테니까요. 왕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부 내 한국통으로 알려진 천장군과의 비공식 미팅을 주선했습니다. 천장군은 60대 후반의 노련한 군인으로 한국과 일본 지역 전문가였죠. 베이징 외곽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난 우리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놓고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천장군도 데이터를 보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그들은 미국의 그림자가 아닌 것 같아.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어. 맞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전투 철학과 운용 방식은 완전히 독자적입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한국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장 분석관, 자네의 분석이 맞다면 우리는 한국을 재평가해야 해.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이 아니야. 그러나 이런 정보는 군부 내에서 환영받지 못할 거야. 사람들은 변화를 인정하길 꺼려하지. 정보국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에 로그인하자마자 최고 위급 회의 소집 알림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가 내 분석 내용을 알았을까?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리 국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긴장된 분위기를 더욱 부각시켰어요. 장 분석관, 자네의 한국군 분석 보고서가 상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네. 자네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전략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어. 회의실 화면에는 제가 분석한 한국군의 실제 전력 평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제 신념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강대국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충격과 불신, 그리고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익숙해진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장 분석관, 이런 분석은 우리 군부의 전통적 견해와 맞지 않네. 한국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전쟁도 못하는 나라라는 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야. 저는 용기를 내어 반박했습니다. 장군님,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발견한 내용이 불편하더라도 이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전투 철학을 발전시켰고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격렬한 토론 끝에 리 국장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장 분석관의 보고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분간 이 정보는 최고 위급만 공유하도록 하고 공식 입장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리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항상 깔끔했지만 오늘따라 책상 위 서류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어요. 장 분석관, 자네 분석이 맞을지도 모르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조급하게 굴지 말게. 하지만 국장님, 진실을 미루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미래에 큰 전략적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리 국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안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네. 자네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군의 실체를 더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에 관한 새로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군사정보국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숫자들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등은 이미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었어요. 특히 터키, 폴란드,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이미 실전에서 그 성능이 검증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20%를 넘었고 이는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무기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한국이 운용 노하우까지 전수하며 전략적 동맹망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무기만 팔았지만 한국은 훈련 시스템과 작전 개념까지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폴란드 군 고위 간부와의 비밀 접촉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마침내 찾은 기록에서 놀라운 발언을 발견했죠. 우리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봅니다. 그들의 기술과 운용 철학은 우리 군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은 우리 군의 전투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의 세계 전략에 관한 비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표를 만들었죠. 컴퓨터 화면의 푸른빛이 어두운 사무실에서 유일한 광원이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을 통해 국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이는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형성이다. 한국은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군사 동맹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의 전통적인 영향력 확장 방식과 다르며 특히 중소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제 보고서를 리 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리 국장은 보고서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 분석관, 자네 요즘 한국에 너무 매료된 것 같네. 이런 과장된 분석은 우리 정책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야. 한국은 여전히 중간급 국가일 뿐이라고. 국장님,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미래에 큰 전략적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 수출은 단순한 상업적 활동이 아니라 전략적 영향력 확장의 수단입니다. 리 국장은 한숨을 쉬며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묵살하겠네. 상부에서는 이런 관점을 원하지 않아.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정책은 한국을 미국 영향권 내의 중간급 국가로 간주하고 있어. 이런 급격한 인식 변화는 혼란만 가져올 뿐이야. 그의 말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20년간 정보 분석가로 일하면서
진실보다 정치적 편의가 우선시되는 순간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번만큼 위험한 적은 없었어요. 한국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동아시아 전략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 자체가 왜곡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해. 증거를 찾으면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한국군의 네트워크 중심, 전장 관리와 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에 관한 심층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정보국의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 한국의 군사통신망과 지휘체계를 모델링했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의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와 데이터 흐름이 시각화되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전장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특히 KCTC에서의 훈련 방식은 실전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이건 미국의 NTC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이야. 데이터를 분석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3D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훈련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시스템은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중앙집 중식 지휘체계에 익숙한 중국군과 달리 한국군은 현장 지휘관에게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전장에서의 빠른 상황 대응력을 가능하게 했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군의 권한 분산형 지휘체계였습니다. 상급자가 전반적인 전략 방향만 제시하면 하급자들이 상황에 맞게 전술을 발전시키는 방식이었어요. 이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기술적 우수성이 결합된 독특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는 공유하되 의사결정은 분산시키는 접근법은 현대 전쟁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방식이었어요. 제 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스승이자 은퇴한 군 장성인 자오 장군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조용한 차하우스에서 자오 장군은 제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어요. 장 분석관, 자네 분석이 맞다면 우리는 큰 위험에 처해 있네. 우리의 시스템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어. 규모와 수량으로 승부하려는 낡은 사고방식이지. 현대 전쟁은 이미 정보와 의사결정 속도의 싸움으로 변했는데 말이야. 장군님, 한국은 질과 효율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특히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자오 장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군. 우리가 규모로 싸울 때 그들은 속도와 효율로 싸우고 있었던 거야. 이런 변화를 군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래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걸세. 자오 장군과의 만남을 가지고 다음 날 저는 한국군의 첨단 전장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리 국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군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심했어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전장 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그들은 수적 열세를 창의적인 기술 활용과 훈련 혁신으로 극복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군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며 기존의 전략 개념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변화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휴가를 내고 베이징 외곽으로 잠시 떠났습니다. 사실은 휴가가 아니라 비밀리에 한국 특수부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707 특임대, UDT, 특전사 등 한국의 엘리트 부대들에 관한 비공개 작전 기록을 입수해 분석하고 싶었죠. 농촌의 작은 호텔방에서 암호화된 파일들을 열며 저는 한국 특수부대의 실체에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두꺼운 커튼을 쳐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한 채 노트북 화면을 통해 소말리아 해적 진압작전, 아프간 대테러 작전 등에서
그들이 보여준 완벽한 임무 수행력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한국 특수부대가 미국, 영국 특수부대와의 연합훈련에서 받은 평가였습니다. 비밀 등급이 높은 문서였지만 우리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특수부대는 세계 최상위 5% 수준의 전투력과 임무 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도시 전투와 인질 구출 작전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이 평가는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의 고위 장교가 쓴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의 평가였기에 더욱 신빙성이 있었죠. 호텔방의 작은 테이블에 자료들을 펼쳐놓고 밤새 분석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가 제 긴장된 마음을 더욱 고조시켰어요. 한국 특수부대의 강점은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라 완벽한 임무 수행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정밀 작전에 특화되어 있었어요. 이는 한국군 전체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했습니다. 질적 우수성으로 양적 열세를 극복하는 전략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체계였습니다. 그들은 실전과 거의 구분이 없는 극한의 훈련을 통해 완벽한 팀워크와 개인 기술을 연마했어요. 훈련 중 사망사고가 간혹 발생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정리해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상관인 리 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장 분석관, 또 한국에 관한 보고서인가? 자네가 이렇게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 국장님, 이건 집착이 아닙니다. 객관적 분석입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세계적 수준으로 특히 대테러 작전과 인질 구출 능력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우리 군의 특수작전 능력 향상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리 국장은 보고서를 빠르게 읽어내려가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민감한 주제군. 특수부대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이니까. 이 보고서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네. 자네는 이제 한국에서 손을 떼고 다른 업무를 맡게. 하지만 국장님, 이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충분해, 장 분석관. 자네는 이제 휴가가 필요한 것 같군. 한 달간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게. 그리고 이거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사무실을 나오며 제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 왕소령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우리 체제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입니다. 조심하세요. 선생님의 보고서가 상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왕소령의 걱정 어린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존경했고 제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왕소령.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 우리가 받아들이든 않든 말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베이징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택시 창문으로 스쳐 지나가는 행인들, 고층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표면적인 모습과 실제는 얼마나 다른지 한국을 분석하며 뼈저리게 느꼈죠. 그날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에 관한 정보, 그들의 작전 수행 능력, 훈련 시스템, 장비.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죠. 이 정보가 언젠가는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특수부대의 그림자 작전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흔적만 남기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스텔스 기술이 아니라 작전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아닌 완벽함으로 승부한다. 제가 적은 메모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가 발견한 진실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공식적으로 휴가 상태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민감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군사적 잠재력에 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죠. 이것은 가장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한국은 민간 원자력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24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자력 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의 30%를 넘었습니다. 특히 고순도 우라늄 정제 기술과 사용 후행연료 재처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언제든지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우라늄 농축 기술과 플루토늄 추출 능력은 핵무기 개발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미사일 기술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주 발사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왔죠. 현무 미사일 시리즈와 잠수 한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핵 옵션을 직접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비핵 억제력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 정밀 타격 무기, 사이버 전력 등을 통해 전통적인 핵 억제와 유사한 효과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비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과 전략적 함의였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한국이 공식적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지만 필요시 단기간에 핵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중 제 오랜 동료이자 군부 내 개혁파로 알려진 장 장군에게 비밀리에 전달했습니다. 그는 군 내부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소수의 인물 중 하나였죠. 일주일 후 장 장군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군부 일각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네. 한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논쟁이 시작됐어. 조심하게. 리 국장이 당신을 찾고 있다고 들었네. 메시지를 읽자마자 삭제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날 저녁 리 국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어요. 장 분석관, 내일 아침 사무실로 와주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를 암호화해 해외 언론에 전달하기로 했어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진실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보국 건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출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웠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죠. 리 국장의 사무실로 들어서자 그는 창가에 서서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장 분석관, 자네가 비밀리에 작성한 한국에 관한 보고서가 군부 내에서 돌고 있다고 들었네. 특히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에 관한 부분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그건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보고서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는 이미 강대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리 국장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 분석관, 자네는 20년간 우리 정보국에서 가장 뛰어난 분석가 중 하나였어. 하지만 때로는 너무 앞서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네. 오늘부터 자네는 정보국에서 떠나게 됐어.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거야.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해합니다, 국장님. 하지만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그 진실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2명의 보안 요원이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제 출입증을 회수하고 개인 물품을 챙길 시간도 주지 않은 채 건물 밖으로 안내했어요.
20년간 일해온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의 분석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중국 정보요원의 한국 군사력 분석은 미국 국방부, 일본 자위대, 러시아 군사전략연구소 등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의 네트워크 중심 전투 체계와 독자적 전략 개념에 관한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부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국가기밀 누설 혐의였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 분석이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과 전략가들에게 도달한 후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가 시작된 것이죠. 구금시설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요청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말없이 강해지는 법을 터득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 그들은 이미 강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숫자의 게임에서 질적 우수성의 게임으로 전략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단지 이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제 분석이 발표된 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수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 재정의했어요.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과 첨단 군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저의 분석이 옳았다는 증거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 3위 국가로 발돋움했고 그들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유럽 국가들의 표준 장비가 되었죠. 그들의 첨단 전자전 능력과 사이버 방어 시스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술을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조용한 강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의 소음 속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고 결국 독자적인 전략적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그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이 보여준 침묵의 강자 전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소리내어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강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의 실체입니다. 세계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강대국으로 성장한 진정한 숨겨진 강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